안녕하세요. 종로플러스 학생 여러분. 오늘은 정약용의 수호제기라는 고전수필을 배우겠습니다. 서술상 특징을 확인하는 문제. 다시 이야기하면 얘는 수필입니다. 말 그대로 고전수필이야. 특히 얘를 갖다가 기라고 하거든요. 기. 이 기라는 게 기록할 기자를 얘기하거든요. 보통 기의 형식을 보면은 주로 앞에 예화가 나옵니다. 그 예화에 대한 깨달음 혹은 교훈 등을 얘기하거나 혹은 앞에 경험 역시 깨달음이나 교훈, 주로 예화티, 즉 예화라는 건 예로 드는 이야기겠지. 보통 자기가 들은 이야기든지 아니면 예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라든지, 즉 예로 들 수 있는 이야기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교훈을 전달하거나요. 혹은 자기가 직접 경험했는데 그 경험에 대한 글쓴이의 깨달음, 이러한 것들이요. 그래서 이러한 보통 2단 구성을 취하는 게 우리가 뭐라고 하냐, 기라는 장르입니다. 그런데 이 기를 갖다가 현대 문학에 접목을 시켜 보니 소설은 아니야. 왜? 자기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쓰는 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현대 문학 장르에 연결시킬 수 있는 건 뭐냐? 수필에 제일 적합하다. 그래서 고전 수필, 기라고도 하고요, 고전 수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 속에 등장하는 글 속의 나가 결국 누가 되냐? 글쓴이 자신이 되고요. 역시 이 글을 쓴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정약용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조선시대 때의 최고의 천재를 뽑는다고 한다면 다빈치, 서양의 유럽에는 다빈치가 있잖아요. 다빈치가 뭐 의학이면 의학, 미술이면 미술, 뭐 문학이면 문학, 뭐 못하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거의 그 르네상스 시대의 제 1순위를 꼽으라고 하면 다빈치고요. 조선시대 때, 특히 영정족 때의 최고의 천재를 꼽으라고 하면 아무래도 정약용, 다산 정약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너희들이 뭐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겠지만은 정조의 청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영조와 정조 시대 우리나라의 문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흥을 이끌었던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인재라고 하면 바로 다산 정약용을 꼽을 수 있어. 다산 정약용은 뭐 너희들이 알다시피 뭐 거준기를 수원 화성을 만들 때 뭐 거준기를 만든다든가 뭐 과학적인 지식부터 해가지고 의학 혹은 목민심서, 흠음심서 이러한 백성들을 향한 목민관으로서 지켜야 될 뭐 그러한 마음가짐 같은 몸가짐 같은 것들. 그러니까 얘는 경제면 경제, 뭐 법이면 법, 의학이면 의학, 뭐 얘도 뭐 거의 이 분도요, 얘라고 그래서 죄송해요. 이분도 거의 안 통하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똑똑하셨던 분입니다. 이 똑똑함 때문에 결국에는 물론 그 형제들이 천주교 박해 사건의 연료가 돼서 유배를 가게 되죠. 정약용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정약용의 많은 형제들이 실제로 죽음에 이르게 되죠. 정약용도 많은 신하들 너무 잘났거든. 꼴도 보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그럼에도 정약용은 유배 생활을 한참 동안 한 18년 넘게 하죠. 유배 생활을 오래 하고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하튼 이 글 속에 등장하는 나는 누구냐? 글쓴이 자신이고 실제로 역사적인 인물인 정약용이라는 인물. 서술상 특징을 확인하는 문제. 그 다음 본질적인 자아와 현상적인 자아.
이게 참 쉬운 말인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말인 것 같아요. 본질적인 자아와 형상적인 자. 본질적인 자아는 내가 정말 갖고 있는 변하지 않는 나의 참된 모습을 본질적 자아라고 해. 본질적 자아. 현상적 자아라고 하는 건 시대나 혹은 처한 환경이나 혹은 시간에 따라서 이제 그때그때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 모습을 갖다가 자아라고 하거든요. 보통 친구들한테 그런 말 많이 들을 거야. 야 임마 이번에는 너 너답지 않았어. 너답지 않았다라는 건 원래 본질적 자아와는 완전 다른 또 다른 너의 현상적 자아가 보였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이 친구는 성실하고 착한 친구예요. 그렇게 살아갔어. 본질적 자아는 누가 봐도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으나 항상 그렇게만 살아갈 수 없죠. 때로는 화를 낼 때도 있고 때로는 욕심을 부릴 때도 있고 때로는 이런 현상적 자아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결국 본질적 자아와 현상적 자아를 구분하는 문제, 본문을 통해서 어떤 표현이 본질적 자아고 어떤 표현이 현상적 자아인지를 갖다가 구분해 보도록 하죠. 내용 일치 문제,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나오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는 거죠. 자, 본문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 자체가 수오제기죠. 숫자가 무슨 숫자냐? 지킬 숫자입니다. 지킬 숫자. 오자가 나오자입니다. 나오. 제자가 거실, 집. 방,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집제자입니다. 그래서 수오, 나를 지키는 집의 이야기다, 기록이다. 수오제기, 아까 기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기록할 기자. 그래서 나를 지키는 집에 대한 기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오제라는 이름은 큰형님, 여기서 누굴 얘기하냐? 정약현을 얘기해요. 정약용은 형제가 꽤 있었죠. 5명이었나? 6명이었나? 여하튼 정약형은 좀 배다른 형제긴 한데 첫째 형의 이름입니다. 작가인 큰형의 정약현을 가리킨다. 여기서 작가는 누구라고? 정약용이라고 했죠. 정약용. 작가와 큰형님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큰형님은요, 자기 자신의 본질적 자아를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야. 이에 비해서 나는 벼슬길에 빠져서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명예를 쫓아서 벼슬에 집착을 하다가 결국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리고 현상적 자아만을 추구했던, 즉 큰형님과 나와의 차이점을 갖다가 구분하셔야 돼요. 물론 나는 유배 와서 이러한 잘못했던 현상적 자아만을 쫓았던, 그래서 나를 제대로 본질적 자아를 지키지 못했던 스스로를 반성하는 모습이 나오긴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깨달음을 제시하는 이단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계속할게요. 큰형님이 자기 집에 붙인 이름이다. 뭐가? 수오제라는 게 나를 지키는 집. 나는 처음에 이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아니, 보통 우리가 돈을 지키는 금고, 집이라는 건, 보통은 집이라는 건 그냥 이것저것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인데 나를 지켜? 이게 무슨 말이야? 나를 지켜? 나를 왜 지켜? 누가 훔쳐가?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누가 훔쳐가? 나 훔쳐갈 사람 있어? 나 100kg가 넘는데 나를 갖다가 들어서 움직일 사람 있어?
되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집 이름이죠. 자기 집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에 이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물 가운데 나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 그러나 굳이 지키지 않아도 어디로 가겠는가? 이상한 이름이다. 수호자라는 이름에 대한 의문이요. 독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의문으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한다. 라는 선지로 활용되고 있다네요. 말 그대로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돈이나 내가 가진 심지어 안경, 원장님이 안경을 잘 쓰는데 안경을 갖다가 자주 잃어버려. 너무 자주 잃어버려. 꼭 차에서 내리면 꼭 안경을 차 위에 놓고 내리거든요. 그 이제 지붕 위에. 그러고 뭐 사람들이랑 악수를 하거나. 그러고 이제 차를 타고 출발하면 그때 아싸 한 거야. 이미 그 천장 위에 있던 안경은 떨어져서 박살이 나죠. 하다못해 안경조차도 내가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도둑놈들이 맘만 먹으면 못 훔칠 게 없다고 하죠. 내가 뭐 아무리 지갑에 꽁꽁 돈을 싸매고 있어도 도둑놈들은 기가 막히게 또 돈을 훔쳐갑니다. 못 훔쳐갈 게 없어. 이번에 보니까 임플란트 만드는 회사에서 거의 2천억 가까이 훔쳐갔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마음만 먹으면 그 어마어마한 돈도 훔쳐갈 수가 있어. 그런데 나를 누가 훔쳐가? 이 100kg 넘는 사람을 누가 훔쳐가냐? 이거겠죠. 볼게요. 자, 요까지가 기입니다. 기. 수호제라는 이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큰형님이 수호제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나를 지킬 필요가 있겠는가? 그죠? 그 다음 볼게요. 내가 장기 포항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포항으로 유배를 갔나? 관직에서 쫓겨나오게 된 곳으로 자아를 찾게 되는 공간이다라는 선지로 활용되었다. 귀양 온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약용은 귀양을 많이 다녔어요. 물론 천주교 박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은 너무 잘났기 때문에 조금 정쟁의 대상이 됐고 정쟁의 희생물이 됐거든요. 많이 좀 나중에 거의 뭐 대부분을 유배 생활을 했는데 전화위복이라고 또 이러한 긴 오랜 유배 생활은 귀양 생활은 정약용에게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했고 그럼으로써 아까도 얘기했지만 벼슬에 취해 명예에 취해 일하던 모습에서 벗어나니 너무나 쓸 게 많은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갖다가 법이나 뭐 관리자들이 지켜야 될 것들 혹은 의학 책들 여러 책들을 집필하고 그게 지금까지 우리의 문화유산이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귀양 온 뒤에 혼자 지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하루는 갑자기 이 의문점에 대해 해답을 얻게 됐다. 이 의문점이 뭐야? 왜 수호제라고 이름을 지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겠죠. 그죠? 나는 벌떡 일어나서 말했다.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성찰을 통해 반성을 통해 깨달았고요. 나의 본성을 즉 본질적 자아를 올바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내 밭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밭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그렇죠. 누가 그 큰 밭을 갖다가 갖고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도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정원에 여러 가지 꽃나무나 과일나무들을 뽑아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는 땅속에 깊이 박혔다. 내 책을 훔쳐 없앨 자가 있는가? 성현의 경전이 성현이라고 하면은 공자나 맹자 같은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을 성현이라고 그래. 성현의 경전이 세상에 퍼져 물이나 불처럼 흔한데 누가 감히 없앨 수 있겠는가? 그냥 내 책을 훔쳐가는 것만으로 내 모든 것, 이 사람들의 사상이나
이 사람들의 이미 좋은 말씀들, 책들 세상에 이미 물처럼 불처럼 흔해. 내 옷이나 양식을 훔쳐서 나를 옹색하게 하겠는가? 천하에 있는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옷이며 천하에 있는 곡식이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다. 도둑이 비록 훔쳐간대야 한두 개에 지나지 않을 테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 있겠는가? 그러니 천하 만물은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 자문자답. 스스로 집 지킬 필요 있겠는가? 옷 지킬 필요 있겠는가? 천하 만물 지킬 필요가 있겠는가? 지가 스스로 자문 스스로 묻고요. 자답 스스로 답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열법 내 집 그렇고 내 정원의 여러 곳 그렇고 내 책 그렇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빨랫줄에 빨래 걸듯 쭉 늘어뜨려 설명하는 열거와 자문자답을 통해서 서술하고 있다. 사실요, 우리가 욕심을 조금 버린다고 한다면 좋은 차 살 필요 없어. 왜? 야, 내가 조금만 팁 준다고 생각해. 그러면 세상에 나한테 아주 그냥 나를 위해서 뭐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좋은 택시들 있잖아. 버스들 있잖아. 서울감 지하철 있잖아.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야. 나는 단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좋은 차를 불러가지고 그냥 조그만 팁만 주면 그 차를 어느 시간이나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까지 있어? 운전기사까지 딸려오잖아. 팁 조금 준다고 생각하면 집도 있잖아요. 좋은 집 있잖아. 내가 조금 팁 준다고 생각해. 그걸 월세라고 하죠. 월세 조금 준다고 생각하고 내가 좋은 집 얼마든지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에게로부터 뺏어갈 게 없다. 그냥 우리는 있는 그것들을 조금 팁 주고 이용하면 된다. 여하튼 여기서 궁극적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빼앗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천하 만물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계속 볼게요. 그런데 오직 나라는 것만은 잘 달아나서 드나드는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세속적 이익과 유혹에 쉽게 흔들려 지키기가 매우 어려워. 일제강점기 때 있잖아요. 아마 내가 보기로는 10명이면 10명 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독립투사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일본 놈만 보면 때려 죽이고 싶고 빨리 이 나라를 갖다가 되찾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그게 본질적 자아야. 그런데 자꾸 일본 놈들이 꼬셔. 야, 니들이 우리 말,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이만큼 돈 줄게. 너 순경 자리에, 순사 자리에 오르게 할게. 야, 너 조그만 내 말 들으면 내가 너에게 권력을 줄게. 아니면 너 일로 와. 내 말 안 듣지? 너 처형시킬 거야. 죽여버릴 거야.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서 어느 순간 그 애국지사였던 사람들이 일본의 앞잡이가 돼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이미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리고 현상적 자아로 돌아가게 된 거지. 그지? 돌아갔다기보다도 현상적 자아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나를 지키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나다움을 지키기가 어려운 게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다가도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지 못 가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돈으로 깨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이 겁을 주어도 떠나간다.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며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돈 때문에, 여자 때문에 그렇지가 못하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 도덕적 군자처럼 살아가기 원했으나
이 돈과 여자에 흔들리고 결국 나의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리고 도덕적인 어떠한 이상향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래저래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한 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서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니 천하에 나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 너희들도 너희들의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릴 때가 꽤 많잖아요. 그죠? 때로는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어? 나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왜 이렇지? 이거잖아요. 그죠? 어찌 실과 끈으로 묶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나를 굳게 지키지 않겠는가? 실과 끈으로 묶는다. 빗장과 자물쇠로 실제로 내 몸에 실과 끈으로 묶고 빗과 이 자물쇠를 꽝꽝 묶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야. 그만큼 내 자신을 단속하고 내 인격을 수양하고 내 스스로 조심하고 삼간다라는 뜻이지. 삼간다라는 뜻이죠. 나를 굳게 지켜야 하는 이유. 왜? 잃어버리기 쉬우나 돌이키기는 어렵다. 잃어버리기는 쉬우나 돌이키기는 어렵다. 여기부터 조금 이제 어려운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승이었습니다. 지금 기승전결 크게 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승, 천하 만물과 비교하여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 아까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 그죠?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워. 나는 이거 중요해. 별표 꽝꽝꽝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나는. 이 앞에 나는요. 이 앞에 나는. 죄송해요. 이 앞에 나는 현상적 자, 세속적이고 나약한 자. 나는 뒤에 나. 본질적 자아야. 순수하게 근원적인 자.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린 자다. 나는 즉 나를 잘못 간직했다. 나를 잃어버린 거죠. 그죠? 즉 뒤에 나오는 나를 잃어버린 거지. 그지? 뭐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야? 현상적 자아는 잃어버릴 게 없지. 뭐를 잃어버려서? 본질적인 내 자아를 잃어버렸다는 얘기. 현상적 자아가 본질적 자아를 어떻게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다. 아까도 얘기해서 현상적 자아를 표현하는 그리고 본질적 자아를 표현하는 요 단어들, 어휘들 구분하는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이게 어려워. 똑같은 나야. 앞에 건 현상적 자, 변하기 쉬운 자, 세속적이고 나약한 자야. 뒤에 나는 본질적 자, 순수하고 근원적이고 변함이 없는 자를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 과거가 좋게 보여서 10년 동안이나 과거 공부에 빠져들었다. 그러다가 결국 처지가 바뀌어 과거에 급제하여 정약용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리가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똑똑했어요. 그래서 영주와 정주의 사랑을 받았죠.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모관대의 비단도포를 입고 12년 동안이나 미친 듯이 큰 길을 뛰어다녔다. 10년 동안 공부해서 12년 동안 벼슬길을 뛰어다녔네요. 벼슬길을 뛰어다녔네. 그러다가 또 처지가 바뀌어 이제 벼슬길에 올랐다가 귀양가는 처지가 됐습니다. 한강을 건너고 문경세제를 넘게 되었다. 친척과 조상의 무덤을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의 포항으로 유배를 오게 된 거죠. 귀향기, 작가가 본질적 자아를 찾게 된 곳이야. 작가는 귀향지에 와서 끝내 나를 잃게 되었다가 아니라 나를 찾게 되었지. 그 나는 무슨 나라고? 본질적 나를 찾게 되었지. 나를 갖다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되거든요. 대나무 숲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때에는 나에게 물었다. 나에게 뭐라고 물었냐? 자, 이제 귀양 와가지고 아이고 네 처지 보니까 꼬라지가 이렇구나. 진정한 나를 이제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냐? 여우나 도깨비에 홀려서 끌려왔느냐? 아니면 바닥귀신이 불러서 왔는가? 네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에 있는데 왜 그 본바닥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결국 명예와 벼슬을 쫓다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되고 자기의 고향도 떠나와 이곳에서 귀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나는 끝내 멍하니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 나를 지키는 것에 어려움. 얼굴빛을 보니 마치 얽매인 곳에 있어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결국 붙잡아 이곳에 함께 머물렀다. 나를 되찾게 됐다라는 거죠. 이때 둘째 형님도 나를 잃고 나를 쫓아 남의 지방, 여기서 이 나라는 건 둘째 형님의 본질적 자아가 되겠죠. 본질적 자아를 잃고 본질적 자아를 쫓아 남의 지방으로 왔는데 역시 나를 붙잡아서 그곳에 함께 머물렀다. 여기까지가 전입니다. 전. 나를 잃고 살았던 과거의 삶을 반성합니다. 오직 너무 많이 올렸다. 죄송합니다. 오직 내 큰형님만 나를 잃지 않고, 여기서 나라는 건 본질적 자아를 얘기합니다. 나를 잃지 않고 죄송합니다. 오직 내 큰형님만 나를 잃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수호제에 앉아 계시니 큰형님은 벼슬길에 오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해당 내용이 시험에 출제도 됐었대요. 형님은 항상 어디에 있었대? 나를 잃지 않고 수호제에 앉아 계셨다라는 건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린 적이 없죠. 세상의 명예나 벼슬길에 휩쓸린 적이 없어서 항상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스스로의 인격 수양을 함으로써 본질적 자아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분이었다라는 거죠.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서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금방 선생님이 설명했죠. 이게 바로 큰형님이 그 거실에 수호제라고 이름 붙인 까닭일 것이다. 되게 큰형님은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가지런히 하기 위해서 되게 항상 내 스스로 좀 잘못된 것이 없나, 뒤틀린 것이 없나, 나는 조금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나, 끊임없이 스스로를 인격 수양을 하는데 몰아붙였던 사람이죠. 큰형님은 언제나 말씀하셨다. 아버님께서 내게, 여기서 내라는 건 정약현이죠. 큰형님에게 태연이라는 자를 지어주셔서 나는 오로지 내 태연을 지키려고 했다는. 자, 여기서 태연이 본질적 자아냐 현상적 자아냐를 구분하는 건 그 뒤에 어휘를 보면 알 수 있어. 뭐야? 지키려고 했다는. 야, 여기서 중요한 게 현상적 자아를 지키는 게 중요해?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게 중요해?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내 태연은 오로지 내 태연, 본질적 자아를 뜻해요. 근본적인 자아를 뜻해요. 지키려고 했다는. 그래서 내 거실에다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 하지만 이것은 핑계다. 왜? 큰형님이 이렇게 수호제라는 이름을 붙이고 자기가 태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큰형님의 모습이 핑계다라고 얘기해. 즉 큰형님이 자신을 지킨 것에 대해 겸손하게 표현한 것, 그렇다 핑계라고 정약용인 내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어적인 표현이다.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맹자의 말을 갖다가 그대로
여기다 적었지.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맹자가 한 말이잖아.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갖다 끌어다 쓰는 걸 뭐라고 한다? 인용이라고 한다. 끌다 인자 사용할 용자.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크다라고 했으니 이 말씀이 진실이다. 여기서 몸은 뭘 뜻하는 거야? 본질적 자아를 뜻하는겨. 이 말씀이 진실이다. 내가 스스로 말한 내용을 써서 큰형님께 보이고 수호제의 기록으로 남았다. 삼는다. 수호제. 왜 수호제라고 이름을 붙였는지에 대한 큰형님이 자기가 사는 그 거실을 갖다가 수호제라고 붙였는데 왜 수호제라고 붙였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죠. 그거에 대한 깨달음을 갖다 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빈칸 좀 채워볼게요. 제재기관 갈래요. 갈래. 한문수필입니다. 한문수필이요. 다시 한번 얘기해. 한문으로 쓰여진 걸 너희들 책에 한글로 고쳐 썼을 뿐이요. 혹은 고전수필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기 성격 교훈적 성찰적 성찰이라는 건 반성한다라는 얘기야. 회고적 회상적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제재 수호제라는 당호 당자가 집당자야. 뒷장자 집의 이름이란 뜻입니다. 주제 참된 나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 특징 전통적인 한문 양식인 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경험 사색 자문자답을 통해 사물의 의미를 밝히고 성찰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의문에서 출발하여 깨달음을 얻어 가는 과정을 통해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그 다음 작품 구성이요. 작품 구성은 아까도 우리 본문 통해서 봤지만 크게 기승전결. 수호제라는 이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깨달음. 나를 잃고 살았던 과거의 삶을 반성합니다. 수호제기를 쓰게 된 내력을 밝힘. 본문에서 했던 내용 정리하는 것 뿐이니까. 나를 잃었던 과거에 대한 반성이요. 조정에 나아간 과거가 좋게 보여 벼슬길에 나아갔다. 대낮에 미친 듯이 직유법을 사용했네. 큰 길을 뛰어다니며. 큰 길은 벼슬길을 얘기하는겨. 나를 잃고 살아갔다. 귀향지로 유배를 왔죠. 귀향을 와서 비로소 나와 서로 마주했고요. 나는 나를 다시 붙잡아서 간직한 후 나를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깨달았다. 이게 중요하죠. 이거 별표 꽝꽝꽝 쳐. 나의 두 가지 의미요. 현상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 현상적 자아, 상황, 환경, 현실적 조건 등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자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자아. 본질적 자아, 내 본질적 자아, 나다움은 무엇인가? 내 스스로 꼭 이것만큼은 지키고 살아가야지 나의 모습을 갖다가 놓지 않을 것 같은데, 적어도 노희웅이란 사람은, 적어도 김평기라는 사람은, 적어도 박현성이란 사람은 이것만큼은 내가 변하지 않고 살아가야 박현성이고 김평기고 노희웅이다 라는 그 본질적 자아가 무엇인지를 갖다 고민하고 항상 그 변화하지 않도록, 현상적 자아에 쫓겨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작가의 자아 성찰 과정이요. 처음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수호제라는 이름을 갖다가 큰형님이 이름을 붙였을까? 이상하게 여겼죠. 성찰에 의한 깨달음. 물질적인 것은 지킬 필요가 없고 나를 지키는 일이 가장 어렵다. 과거의 삶에 대한 반성이요. 나를 지키지 못하고 살았던 과거에 대해 반성했다.
깨달음에 의한 자기 다짐, 글을 쓰게 된 이유를 밝히며 수호를 다짐함. 자, 여기까지 수호 제기를 정리를 했고요. 우리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